봅시다. 혹시 저번에 선생님이랑 수업한 데서 문제 풀어가고 왔어? 네. 자, 질문 109 쪽에 2번이요. 109쪽에 2번 또 있죠? 물어볼게. 진짜 저 요거 있어. 요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네. 봅시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앞에 이론을 먼저 확인해 보면 자, 여기 자, 일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식물의 개화, 장일 식물, 단일 식물 먼저 이걸 확인해 보면 자, 장일이라는 게 일장이 길다라는 뜻이고 단일이라는 게 일장이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장이 길 때 꽃이 피는 식물을 장일 식물이라 하고 일장이 짧을 때 꽃이 피는 식물을 단일 식물이라고 해. 자, 이름은 이렇게 붙였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지속되는. 그래, 연속적인 밤의 길이다. 네.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중요하다. 이름은 일조 시간으로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은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봐봐. 밤의 길이가 짧아. 그쵸? 낮의 길이가 길죠? 그러면은 이때 꽃을 피는 식물은 장일 식물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보니까 어때? 장일 식물이 꽃을 피웠죠. 네. 자, 그리고 봐봐. 밤의 길이가 기니까는 일장 시간이 짧아지겠죠. 일조 시간이. 그럼 일조 시간이 짧을 때 꽃이 피는 게 단일 식물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빛을 한번 줬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 12시간보다 어때? 이상이 돼야 돼. 밤의 길이가 이 12시간보다 이상이 돼야 돼. 이걸 임계시간이라고 하는데 임계시간보다 더 길어야 된다고. 밤의 길이가. 근데 임계시간보다 짧아지죠? 중간에 이렇게 빛이 들어와 버리면. 근데 봐봐. 중간에 빛이 또 어디에 들어올 수가 있냐?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또 빛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어때? 첫 번째.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야. 첫 번째. 자, 그리고 파란색은 두 번째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자, 첫 번째 경우는 밤의 길이가 12시간보다 짧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장일식물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장일식물이 꽃이 피게 되고. 자, 이번에처럼, 자, 12시간이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그 후에 빛이 약간 비추는 거죠. 그러면 어때? 밤의 길이가 12시간보다 길단 말이야. 이때 뭐야? 단일 식물이 꽃이 핀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임계 시간보다 밤의 길이가 지속적으로 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짧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109쪽으로 가봅시다. 자, 일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식물 A와 B의 빛 조건을 달리하여 개화 여부를 관찰했다. 그림은 빛 조건 1부터 4를 표는 1부터 4에서 A와 B의 개화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각각 A와 B의 개화 여부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없는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죠. 네. 자, 보면은 자, 우선 자, 아주 기본적인 게 1하고 2죠. 1하고 2가 자, 일조 시간이 길어. 일조 시간이 긴데 이때 꽃이 피었다면 뭐가 되겠어? 장일식물이 되겠죠. 자, 근데 2 같은 경우는 어때? 일조 시간이 짧죠? 일조 시간이 짧으니까 자, 이때 꽃이 피는 것이 뭐가 될까? 단일식물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A가 지금 원의 경우, 조건 원에서 꽃이 핀 게 뭐였어? B가 꽃이 피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B는 장일식물에 속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조건 2에서 꽃이 핀 게 A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A가 뭐냐? 단일식물이란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와 4는 중간에 빛이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이걸 이제 조심해서 봐야겠죠. 자, 3 같은 경우는 자, 보면은 자, 어쨌든 스몰 a와 스몰 b가 각각의 연속적인 빛 없는 시간이라고. 근데 뭐야, 둘 다 여기 짧죠, 여기가. 네. 빛이 중간에 주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일주 시간이 긴 거에 속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장일식물이 꽃이 필 거란 말이야. 장일식물이 꽃이 피었죠. 자, 근데 포를 한번 보자. 포는 보면 어때? 어쨌든 얘도 뭐야? 연속적인 빛의 기간이 이 임계 시간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의 임계 시간보다 짧단 말이야. 이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쵸? 네. 그러니까 뭐야? 얘도 일장이 긴 것에 속하겠죠. 그래서 장일 식물에 꽃이 필 것이고 단일은 꽃이 피지 않을 겁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풀겠죠. 풀면 되겠죠. 예? 네. 자, 만약에 여기 3에서 빛이 여기에 비칠 수도 있겠지. 여기는 안 비추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뭐야? 단일. 단일이 꽃이 피겠죠. 네. 그런 걸 조심. 음. 이해했죠? 네. 이름은 일조 시간에 맞춰졌지만은 꽃이 피고 안 피고냐의 결정은 연속적인 빛 없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 네.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봐봅시다. 자, 옳은 거 물어봤죠? A는 단일 식물이다. 그랬어. 맞죠? 네. 자, 기억은 X이다. 맞죠? 네. 자, B는 빛 없는, 없음, 시간 총 합이 12시간보다 길면 개화하지 않는다. 그랬어. 자, 빛 없는 시간에 총 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에? 네. 그래서 이 디귿은 어때? 어쨌든 그리고 B는 뭐야? 장일이야. 그래서 어때? 일주 시간이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핀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디귿은 틀린 말이에요. 음.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답은 3번이 되겠죠. 에? 네. 다른 거는 질문 없어? 네. 선생님이 말한 문제가 뭐예요? 아, 선생님 다른 거랑 상관이 나. 이 다음 시간에 봐봐. 아, 네. 자, 오늘은 생태계 넘어갈 겁니다. 네. 내용이 많진 않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생태계 평형을 유지시키려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게 중요하겠고, 생물 다양성이 높으려면 종 다양성이 높아야 되고, 종 다양성이 높으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자, 기억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이 먹이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생태 피라미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먹이 사슬로 표현을 하죠. 자, 먹이 사슬이 나오고 여기 먹이 그물이 나오죠. 자, 무슨 차이가 있냐? 먹이 사슬은 어때? 자,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냈는데 간단한 관계인 거야. 이 사슬이 여러 개 겹칠 수가 있겠죠. 이게 뭐가 되겠어? 그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은 복잡하죠. 한 개체만 생산자가 하나긴 하지만은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겹쳐 있죠. 여기 또 뭐야? 나무도 생산자고 풀도 생산자죠. 생산자가 두 개이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먹이 사슬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나타나죠. 아마 뒤에 그림이 나올 텐데. 자, 113쪽에 보면은 자, 먹이 사슬. 왼쪽 같은 경우는 어때? 먹이 사슬에 속하겠죠? 그림. 먹이 관계가 단순한 생태계. 하지만 오른쪽 어때? 좀 더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 게 먹이 그물에 속할 겁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될 거고, 다시 페이지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러한 생태계가 에서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라고 배웠죠. 네. 그러면 이러한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흐르느냐? 자, 이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즉 먹이 관계에 의해서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무 생산자죠? 생산자가 뭘 만들어냅니까? 유기물을 만들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드는데 이 유기물은 뭐야? 화학 에너지에 속하죠.
그래서 빛 에너지가 뭘로 전환돼?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소비자로 가보자. 1차 소비자로 간단 말이야. 그럼 뭐야? 얘네들은 이 유기물을 먹죠. 생산자가 생산해낸 유기물을 섭취해서 얘네들 또 에너지를 얻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2차 소비자 어때? 1차 소비자의 뇌를 먹어서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일부를 먹게 되죠. 네. 이렇게 뭐야? 먹이 관계를 따라서 아래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 1차 소비자가 생산자의 유기물을 먹을 때 다 먹어? 아니. 아니, 일부를 먹는단 말이야. 다 먹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생산자가 자기 스스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자기가 쓰겠죠. 네. 그래서 이 생산자가 에너지를 100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차 소비자는 이 100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부를 가져가더라 라는 겁니다. 즉,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에 쓰이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나머지 일부만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했어? 생산자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이 에너지 양이 점점 감소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자, 이 먹이 관계를 따라서 뭐야? 뭣도 이동한다? 물질도 이동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아래 그림을 보면서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을 한번 봅시다. 자, 빨간색으로 나타낸 게 에너지 흐름이고 파란색으로 나타낸 게 물질의 순환입니다. 자, 이게 나타나죠? 안 나타났어. 그래도 어때? 그림을 보고도 알아야겠죠? 자, 어떻게 알아낼 거야? 태양. 태양을 보고 자, 밖으로 방출되는 거. 네. 자, 빨간색을 보면 어때? 밖으로 이렇게 열 에너지로 방출되죠? 네. 자, 그리고 화살표가 어때? 일시적으로 한 방향이야. 자, 빨간색 그래프를 보기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어때? 다시 돌아옵니까? 안 다시 안 돌아오고 환경으로 이렇게 열 에너지로 방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뭐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흘러버리기 때문에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때? 태양으로부터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죠. 자, 하지만 자, 파란색을 한번 봐보자. 자, 파란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파란색은 계속 순환합니다. 그쵸? 네. 대기 외 물에 있는 토양의 물질이 다시 생산자로 가고 생산자의 물질이 소비자나 분해자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1차 소비자로 2차 소비자로 갔던 게 다시 분해자로 오고 이 분해자에서 다시 어때? 대기와 물, 토양, 환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화살표가 순환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물질이 될 것이고 한쪽 방향으로 흘러버리면 에너지가 되게 돼요. 되게 중요하죠.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를 봤을 때 선생님이 먹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든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게 뭐냐? 자, 우리가 피라미드 형태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이 생태 피라미드는 세 가지가 있죠.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는 것. 즉,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이 피라미드 형태가 되겠죠. 이러한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는 게 세 가지다. 뭐냐? 에너지의 양, 그 다음에 개체수, 그 다음에 생체량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생체량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일정 공간에 있는 생물의 무게를 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물의 몸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생물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생체량이에요. 그래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생체량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양과 개체수, 생체량은 감소하더라. 자, 그러면 이와 반대로 증가하는 것도 있겠죠.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역피라미드 형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역피라미드 형태를 가리키는 게 뭐냐? 자, 이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이 세 가지와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에너지 양 대신에 뭐야? 역피라미드 형태를 가지는 것은 에너지 효율입니다. 자, 에너지 효율은 뒤에 가서 어떻게 구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객체수 대신에 뭐냐? 객체 크기. 자, 개체수는 감소하는,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개체 크기는 점점점 커지죠. 네. 자, 그 다음에 생체량 대신에 생물 농축입니다. 생물 농축이 뭐냐? 중금속 농축. 배웠죠? 자, 중금속 농축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누구야?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 누구죠? 저희요. 그치, 인간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금속 농축의 일환인 생물 농축이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가장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빗대어서 기억하면 좋겠죠. 에너지 양과 에너지 효율, 개체수, 개체 크기, 생체랑 생물 농축.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와 역피라미드 형태를 잘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10쪽이랑 111쪽 한번 읽어보시고 111쪽의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진 않죠? 네. 생태계 파트가 어렵진 않은데 애들이 꼼꼼하게 어렵지 않으니까 꼼꼼하게 공부 안 하나 봐.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면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네. 자, 봅시다. 자,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에서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게 먹이 사슬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하죠. 자,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 태양의 무슨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생산자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먹이 사슬에 따라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영양 단계에서 에너지의 양, 개체수, 생체량의 상대적인 양을
하위 영양 단계에서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쌓아 올리는 거. 이게 뭡니까? 생태 피라미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는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1번 봅시다.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옳고 옳지 않는 것 찾으랬죠. 변은 생산자 맞죠? 쥐는 1차 소비자이면서 2차 소비자다 그랬어. 쥐가 벼를 먹으니까 1차 소비자가 되죠. 근데 메뚜기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차 소비자가 되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죠. 매와 늑대는 최종 소비자이다. 매와 늑대 위에 뭐 누구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 맞겠죠. 자, 토끼가 사라지면 늑대도 사라질 거다 그랬어. 자, 토끼가 사라지면 먹이, 늑대가 먹는 먹이 중에 일부가 사라지는 거죠. 네. 뭐 쥐를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또 누가 먹게 되냐? 뱀을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라지진 않겠죠. 그래서 X가 되겠죠. 자, 하나의 생물종은 하나의 먹이 사슬에만 연결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의 생물종이 뭐 당근 같은 경우도 쥐한테 연결돼 있고 토끼한테도 연결돼 있죠. 옥수수 같은 경우도 메뚜기, 쥐와 연결돼 있고 벼도 메뚜기와 쥐한테 다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생물종이 하나의 먹이 사슬에만 연결돼 있는 건 아니죠. X가 되겠죠.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물어봤습니다. 생산자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서 유기물에 저장하는 거 맞는 말이죠.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는 생산자가 생명 활동하는데 모두 사용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생명 활동하는데도 사용이 되고 또 어때? 뭐 윗상위 단계한테도 전달을 해주기도 하죠.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유기물의 형태로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죠. 맞는 말이고. 먹이 사슬에 따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은 감소하죠. X가 되겠지. 자,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의 생태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안정된 생태계에서 이와 같은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는 양 세 가지. 생태 피라미드 세 가지가 있었죠. 에너지 양과 개체수, 그다음에 생체량 또는 생물량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네? 자, 다음 페이지, 페이지가 112쪽이죠? 112쪽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 흐름은 어떻게 흐르냐? 자, 보면은, 자,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쵸? 생산자한테 가는 에너지가 총 얼마냐? 2810이죠. 2810에서 고사, 낙엽, 죽거나 낙엽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죠. 그게 4598이 될 것이고 호흡이 얼마입니까? 13197이죠. 네. 본인의 호흡에 13197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호흡량과 고사, 낙엽량을 더한 나머지가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되겠죠. 이게 얼마냐? 계산해보면 3021이 되겠죠.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게 2만 정도 됐단 말이야. 근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거.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게 얼마다? 3천 정도밖에 안 된다. 본인의 호흡에. 그러니까 생명활동에 쓰는 게 13,000 정도 되고 떨어지고 뭐 죽고 하는 것들이 한 4,500 정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게 3021이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이 또 살아가는데 생명활동에 쓰는 게 얼마가 되니까 1865가 되겠죠. 그리고 사체 또는 배설물로 방출되는 게 651이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더하고 3021에서 빼면은 얼마가 됩니까?
505 정도 되죠? 네. 잘 감시해야 돼요. 선생님 계산하는 거. 네. 자, 505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게 뭐 얼마 정도 된다? 500 정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500을 1차 소비자한테 받아서 2차 소비자가 생명활동하는 데 쓰이겠죠. 네. 자, 얼마가 쓰냐? 272가 쓰이고 사체 배설물로 105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어때? 3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겠죠. 네. 3차 소비자에게 얼마가 전달이 되냐? 128이 전달이 되죠. 네. 그래서 3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로 받은 게 에너지 양이 128이더라. 그러면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또 역시 생명활동하는데 쓰이는 게 77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사체 배설물로 방출되는 게 얼마가 되냐? 자, 이 호흡량과 사체 배설물을 더해서 128이 나와야겠죠. 네. 그러면 T가 값이 얼마입니까? 51이요. 5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봐보자. 자, 분해자한테 간 게 총 얼마냐? 자, 이 세 개, 네 개를 더하면 되겠죠? 생산자에서 나온 거,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한테 나온 걸 다 더하니까는 5,399 나옵니까? 네. 자, 그죠? 5,399가 나오죠? 그래서 분해자가 생산자랑 소비자한테 받은 게 5,399고, 이 분해자 역시 생명활동에 쓰이겠죠? 네. 자, 자기 생명활동에 쓰여서 방출되는 호흡량을 보니까 뭐야? 5,399라는 얘기가 됩니다. 받은 만큼 다 밖으로 나가죠. 네. 자, 그리고 봐보자. 각각의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로 받은 열 에너지를 다 더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다 더해야 하는 값이 위에 나와 있긴 하죠. 2810이죠. 네. 자, 어때? 태양 에너지로부터 초기에 생산자가 받은 에너지 양이 2810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다 다시 자연으로 방출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는 계속 흐르니까 태양으로부터 받은 만큼 다시 열 에너지로 방출되게 됩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어때? 지속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네. 그 에너지를 누구한테 우리는 받고 있어? 태양. 태양한테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봐봅시다.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 전환과 이동해가지고, 자, 빛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 영양소, 포도당이라든지 다른 영양소로 합성이 되는 화학 에너지로 전달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영양소를 가지고 다른 생물들은 또 뭐합니까? 호흡을 하죠. 그래서 호흡을 해서 다시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게 됩니다. 전체 흐름이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태양의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는 먹이 사슬에 따라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각 영양 단계에서 어디에 쓰입니까? 생명 활동에 쓰이겠죠. 생명 활동에 쓰이거나 에너지로 방출되고 나머지 일부만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에너지도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서 어디로? 어떤 형태로?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이 되죠. 열 에너지 형태로 환경에 방출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각 영양 단계에서 에너지 양. 자, 각 영양 단계에서 에너지 양은 자, 봐봅시다. 자, 생산자 에너지 양 아까 앞에서 있었죠? 총 2810을 태양 에너지로부터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은 호흡하는데 13,197 쓰고 낙엽 고사량 떨어지고 죽는데 4,592가 떨어지고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나머지가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되죠.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게 3,021이었죠. 네. 자, 그리고 이 A만큼, 즉 3,021이 1차 소비자 에너지 총량이 되겠죠? 네. 자, 1차 소비자는 이걸 어디에 쓰냐? 호흡에 쓰고 사체 배설물로 방출되겠죠. 그리고 뭐야? 또 나머지 2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게 505가 되겠죠.
그러면 2차 소비자가 505를 다 받죠. 그러면 2차 소비자는 호흡에 272를 쓰고 사체 배설물에게 105를 쓰고 나머지 얼마를 가지고 있게 됩니까? 128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128이 3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3차 소비자 에너지 양이 전체가 128이 될 것이고 호흡에 77을 쓰고 128에서 77을 뺀 게 51이죠. 51을 사체 배설물로 내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체 배설물은 누가 가져갑니까? 분해자가 가져가지. 자, 에너지 효율입니다. 아까 옆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는 게 에너지 효율이라고 했어. 그럼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이게 전 영양 단계, 현 영양 단계를 에너지 효율을 구할 때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분의 현 영양 단계 에너지 양 곱하기 100을 해주면 백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야?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생산자의 에너지 양분의 1차 소비자 에너지 양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2810분의 3020이 해서 곱하기 100 하니까 14.5가 나오죠. 자, 그러면 2차 소비자와 3차 소비자 한번 퍼센테이지 한번 구해보세요. 자, 한번 같이 구해볼까? 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하면 어떻게 구하느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분의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이 되겠죠?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이 얼마입니까? 1차가 3021이 될 것이고 2차가 얼마입니까? 505입니까? 505 곱하기 100을 해주면 대략 얼마가 나와요? 16.7. 16.7%가 나온다. 자, 그럼 이제 3차는 어떻게 구하냐? 2차분의 3차가 되겠죠? 네. 곱하기 100을 생각해주고 그러면은 2차가 아까 505였고 3차가 11. 11이요? 50. 잠깐만요. 3차. 아, 128. 128이죠? 잘못 구했네. 자, 곱하기 100 빨리 구해봐봐. 25.3. 25.3이 나옵니까? 네. 25.3%가 되겠죠? 자, 봐봐. 전체적인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생산자가 아까 몇이었냐? 2만 정도 있었어. 그쵸? 네. 2만 정도 있었고 1차가 3,000 정도 되고 2차가 500 정도 되고
3차가 128 정도 되죠? 네. 어때? 상위 관계로 갈수록 감소한다. 근데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되냐? 1차가 14.5%죠? 네. 근데 2차는 얼마야? 16.7%란 말이야. 증가했어. 에너지 양은 감소했지만 에너지의 효율은 증가했다는 얘기. 네. 적게 받았지만 더 효율적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3차도 때 증가하죠. 25.3으로. 그래서 선생님 아까 뭐랬어? 역피라미드 형태를 가지는 것 중에서 하나가 에너지 효율이 있었죠. 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이러한 역피라미드 형태를 가진다라는 지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지. 자,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으로 넘어. 자, 생태계 평형. 자, 첫 번째가 뭐냐? 먹이 관계와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입니다. 자, 먹이 관계에 따라서 개체군의 개체수가 바뀌겠죠. 네. 자,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은 먹고 먹히는 관계야. 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포식과 피식의 관계라고 합니다. 포식이 먹는 애고 피식이 먹히는 곳이죠. 네. 자, 여기서 보면은 눈신 토끼가 피식이 될 거고 토끼가 피식이 될 거고 스라손이라는 늑대가 포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초록색이 토끼고 빨간색이 스라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걸 나와 있지 않는다고 치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해야 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먹고 먹히는 관계니까 자, 누가 먼저 이 변화가 일어날까? 포식이 먼저 변할까? 피식이 먼저 변할까? 피식. 피식. 그쵸? 피식이 먼저 변하겠죠? 자, 토끼가 많아지면 늑대도 많아질 것이고, 늑대가 많이 먹다 보니까 다시 토끼가 감소하겠죠. 토끼가 감소하게 되면은 늑대도 감소할 거야. 먼저 변화를 일으키는 게 누구다? 피식이다. 자, 그러면 일정적으로 이렇게 선을 잡아봐. 한 식의 선을 잡고, 자, 변화가 누가 먼저 일어나냐? 녹색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빨간색이 변화가 나타나죠. 네. 자, 그럼 이걸 보면서 뭐야? 아, 녹색이 토끼고, 빨간색이 스라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볼 줄 아셔야겠죠. 그리고 자, 눈시 토끼의 개체수는 N쪽 그래프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스라손이는 어디야? 오른쪽에 선을 다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개체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 같은 라인이어도 돼 개체수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변동, 개체수의 변동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 자, 일시적으로 일정하게 변화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식과 피식의 개체수 변동이 10년을 주기로 반복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신 토끼 개체수가 증가하면 스라손이 개체수도 증가하고, 스라손이 개체수가 증가하면 토끼는 어때? 감소하겠죠? 토끼 감소하고. 그러면 또 토끼가 감소하니까는 스라손이 개체수도 감소하게 되겠죠. 이러한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는 주기적으로 변동이 개체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 그림을 한번 봐봅시다. 이 그림도 되게 중요하죠. 피식자가 증가하게 되면 포식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포식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피식자가 감소하겠죠. 네. 그리고 피식자가 감소하면 다시 포식자가 감소할 것이고 포식자가 감소되면 다시 피식자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러한 순환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변동이 일어나더라. 그 주기가 여기는 몇 년이랬어? 약 10년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먹이 관계에서도 자, 일정한 수를 유지시킨다는 얘기야. 피식이든 포식자든 일정한 개체수를 유지시키게 되는 거겠죠. 에? 자, 이렇게 일정한 수를 유지시키면서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정한 생물 군집의 상태에서 군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의 흐름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안정화된 상태를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더라. 이러한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져 있을 때가 언제냐? 자,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더라. 즉 무슨 말이야? 먹이 관계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그림에서 보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있죠? 네. 자, 왼쪽 그림에서 보자. 보면은 쥐가 사라졌어. 쥐가 멸종해버려. 어떤 병이 났든 어쨌든 쥐가 사라지게 된 것들이 병도 따라서 병이 났든 뱀도 따라서 죽게 되겠죠. 네. 왜? 먹이가 없어. 뱀이 죽게 되면 매도 죽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연달아서 멸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쥐가 죽는다라고 치자. 쥐가 죽더라도 늑대가 어때? 쥐 대신에 토끼를 잡아먹겠죠? 또는 뱀을 잡아먹겠죠? 뱀 역시도 어때? 쥐 대신에 개구리를 잡아먹든지 다른 것들을 잡아먹게 되겠죠. 매도 역시 어떻습니까? 쥐가 없더라도 다른 먹이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한 종이 사라지더라도 자, 이렇게 종 다양성이 높으면은 오른쪽은 높죠?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다른 대체적인 먹이가 존재하더라. 하지만 이러한 종 다양성이 낮으면은 바로 위 개체, 상위 개체에 있는 생물종이 피해를 입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아야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원리가 어떤 형태냐라는 것이죠. 아까 먹고 먹히는 관계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이러한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진 피라미드 일정한 형태가 있었다. 그런데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어. 이 말은 뭐야? 생태계 평형이 깨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가 감소하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2차 소비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소비자 증가하게 되고 1차 아니 생산자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생산자가 감소됐어. 그럼 어때?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또 다시 어때? 2차 소비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1차 소비자가 아니 생산자가 증가하게 되죠. 자, 어쨌든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졌는데 다시 어떻게 돼?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피라미드 형태가 다시 온다는 얘기야. 자, 근데 피라미드 형태가 이 똑같은 형태로 오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네. 개체수가 약간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가 되지만 약간 이렇게 모양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조심을 해야겠죠. 꼭 똑같은 개체수가 되진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순환 관계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주의해.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있죠. 각 영양장계의 개체수가 이전의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피라미드 형태지만 똑같은 모양의 피라미드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먹이 관계를 이용한 생태계 한번 봐봅시다. 자, 어떤 고원에 인간이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사냥을 허용했습니다. 자, 늑대 사냥을 허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늑대를 잡아오니까 늑대 개체수는 감소하게 되겠죠. 네. 늑대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늑대를 이렇게 먹이는 사슴이죠. 사슴의 개체수는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됩니다.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어때? 사슴의 먹인 초원, 풀들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죠. 자, 그래서 풀을 먹는 사슴을 먹는 늑대가 있죠. 이러한 먹이 관계에서 자, 늑대가 허용되니까 늑대 사냥이 허용이 되니까 어떻게 돼서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됐죠. 네. 그리고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풀이 감소하죠. 자, 근데 또 어때? 1920년대 이후는 어떻게 되냐? 약간 패턴이 더 달라지죠?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했어. 왜 감소했냐? 풀이 어때? 없어서. 그래서 식물 군집의 양이 감소하니까 사슴의 먹이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사슴이 감소하더라. 그래서 사슴이 감소되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 늑대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대로 네.
근데 어느 정도 감소가 있겠죠. 자, 이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인간의 간섭이 여기서 뭐야? 늑대 사냥이죠. 네. 인간의 간섭이, 즉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 평형을 깨트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 유지했더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되긴 해. 하지만은 이 평형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오래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 예시가 여기 나와 있죠. 먹이관계를 이용해서 생태계 평형을 회복한 거. 오랜 전쟁으로 대형 포유류가 사라졌어. 그리고 그러니까 어때? 1차 소비자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소비자인 들깨를 도입해가지고 개체수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생태계 평형을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인간의 간섭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환경 변화와 생태계. 자, 환경 변화라는 게 무엇이 될 수가 있냐? 일시적인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뭐 인간의 간섭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자연재해, 환경 변화니까 자연재해 여기 나오네. 자연재해, 그다음에 인간의 활동이 이러한 환경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 환경 변화가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개체수가 변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때 생태계 평형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너무 지나쳐 버리면은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계 평형을 유지시키려면 때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생태계 평형을 깨뜨리는 환경 요인이 뭐가 있냐? 자연재해, 지진이라든지 화산,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들은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시키더라. 그러면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당연히 종 다양성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먹이 그물에도 변화가 일으켜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 인간의 활동, 어떤 발전을 위해서 무분별한 벌목이라든지 인위적인 개발, 또 여기에 환경 오염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과도한 화석 연료의 사용. 자, 화석 연료를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생기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지구 전체의 기후도 변화가 되면서 어떤 식물의 서식지가 변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생물이 멸종하게 된다. 우리가 생물의 대멸종에서 배웠었죠. 환경인게 빙하기가 오거나 어떤 환경 변화가 나타나게 되니까는 뭐야? 멸종하게 되죠. 그래서 환경 변화가 나타나는 게 기온이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온실기체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그러다 보면 기후가 변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기후가 많이 변했죠? 네. 타임 너도 느끼니? 네. 정말? 네. 여름이 많이 더워졌죠. 예전에 맞아요. 비해서. 그러면서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장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 왜? 예전에는 바나나라든지 귤 같은 것들을 어디서만 볼 수가 있었어. 열대작물들은 대부분 제주도에서만 재배가 가능했다. 근데 지금은 남부지방에서도 많이 재배를 한다는 거죠. 키위 같은 것도 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하죠. 그게 점점 어때?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약간 기후가 온대 기후보다는 약간 아열대 기후 쪽으로 약간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피부로 약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활동이 환경 변화의 요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전에도 배웠듯이, 생태계 다양성을 높이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거에서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물이나 서식지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해서 법으로 보호를 한다든지,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시행한다든지,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든지. 자, 국제사에서 생태계 보존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국제협약을 맺는다든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낮춘다든지, 도시의 옥상 정원을 꾸미고 숲이나 공원을 조성을 하거나 또는 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생태계 보존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국제적 협약 앞에서도 배웠었죠. 남사리 협약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협약, 밖에 다른 것들도 있었고 조금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산화탄소량을 배출량을 줄이는 거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도 대시가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앞에 한번 읽어보시고 115쪽 한번 풀어보세요. 10분 드릴게요. 오늘은 그 1학년 친구 안 하는 요 오늘 여행 갔대. 이제 곧 있으면 종강인데.
네. 자, 봅시다. 먹이 관계와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 흠집에 구성하는 개체군 사이의 먹이 관계는 각 개체군의 개체수에 영향을 주더라 그랬죠. 그리고 생태계에서 생물의 군집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의 흐름의 균형이 이루어진 안정된 상태를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생물 사이의 먹이 관계로 유지가 되고 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죠.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어떤 관계? 먹이 관계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회복이 된거라.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환경 요인으로서는 지진, 화산,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그다음에 무분별한 벌목, 환경오염, 인위적인 개발과 같은 인간 활동이 되겠죠. 자,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 천연기념물 및 국립공원 지정, 환경 영향평가 실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생태 하천 보건 사업 등이 있겠죠. 자, 1번 봅시다. 어떤 생태계에서 눈시토끼와 눈시토끼를 먹고 사는 쓰라소니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그래프 X, Y축의 양쪽이 뭐야? 단위가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 여기 또, 여기 숫자가 다르긴 하지만 숫자가 같고 여기 단위가 다를 수도 있어. 그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자, 옳은 거 물어봤죠?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거. 눈시토끼가 피식이죠? 쓰라소니가 포식자니까 X가 될 것이고. 눈시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쓰라소니 개체수도 증가하죠? 맞고. 쓰라소니 개체수가 증가하면 눈시토끼의 개체수는 감소한다. 맞는 말이죠? 네. 이러한 개체수는 약 10년의 주기로 변동한다. 맞죠? 네. 자, 2번 봅시다. 표는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각 개체군의 개체수가 증가할 때 다른 개체군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증가 또는 감소를 쓰라고 했죠. 생산자가 증가하면 1차 소비자 증가하겠죠. 네. 그리고 2차 소비자도 증가할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면 생산자 감소하죠. 그리고 2차 소비자 증가하죠. 자, 2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면 1차 소비자 감소할 것이고 1차 소비자 감소하면 생산자는 증가하게 되죠. 자, 3번 봅시다. 그림 가와라는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회복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했어. 자,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면은 가에서 아니 우선 다가 먼저 시작했지. 다에서 다가 될 수도 있고 가가 또 마지막에 올 수도 있겠죠. 다. 근데 안정된 상태에서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니까 다 먼저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가 되면은 증가하게 되면은 아래는 감소하고 위가 증가하게 되겠죠. 나가 되겠지.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1차 소비자 감소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는 라가 되겠죠. 그러면서 다, 나, 라, 가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생태계 평형을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먹이 관계가 되겠죠. 자,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환경 변화 요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랬어. 깨트리는 요인이죠. 홍수 깨트릴 것이고 화산 폭발 깨트리고 농경지 개발 깨트린 거죠. 무분별한 벌목도 깨트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음과 비읍은 뭐야? 그냥 보정. 그치.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지. 자,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거죠. 보호해야 할 생물이나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거 맞고. 기후변화 원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거 맞죠.
생태계 평형이 깨진 지역에 외래 생물을 도입해서 먹이 관계에 변화를 주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생활하수, 축사폐수는 정화 과정을 거친 후 하천으로 배출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답이 나오겠지.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요.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부터 쭉 풀어보세요. 선생님, 중금속이 뭐랑 연관이 있죠? 중금속이 뭐랑 연관이 있다는 뭐만 이걸로 어떻게 그 생산자랑 그거 알아요? 아, 소비자랑. 4번? 3번이요. 3번? 네. 선생님 그래서 중금속 농축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형태였어? 높아져요. 양이 많겠지. 역피라미드 형태라 했잖아. 네. 그러면은 제일 아래 생산자가 어때? 값이 제일 작아요. 작겠지. 제일 큰 값이 A가 되겠지. 네. 아, 그러면. 그렇습니다. 한번 채점해볼까?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3번이죠. 잠깐만요. 아, 이거 겁나 열심히 풀었는데. 2번? 이번에 답이 4번이라고요? 3번. 3번이요? 사실 디귿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긴 했는데. 에너지 효율이니까 C가 지금 3차잖아. 네. C한테 오는 게 30이지. 네. 그러면 본인 값이 30이라는 얘기야. 그럼 150분의 30 곱하기 100을 해야겠지. 네. 그러면은 몇 퍼센트냐? 20% 나오죠. 네. 그리고 B는 A가 1000이잖아. 네. 1000분의 150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5% 나오죠. 계산을 잘못했나? 선생님 지금 비나시거든요. B는 15% 나왔고 C가 B의 2배 맞지 않아요? C는 몇 퍼센트 나오냐? 150분의 30이면 몇 퍼센트냐? 에너지 효율 150분의 30이면은 5분의 1이니까 20%예요. 제가 이거 그 에너지량이 30인데 여기에다 퍼센트 붙여놨어. 응. 그러면 디귿이 틀린 게 맞네. 그쵸? 자, 과제는 뒤로 서술형 해오시고, 네. 118쪽에 서술형 해오시고, 뒤에 넘겨보면은 단원 마무리 있죠? 132쪽부터 134쪽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